김혜영 교수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혜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로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유사한 발제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아마도 이제 민주유공자법 관련된 어떤 입법을 촉진하고 확산하고 이러한 이제 의도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서울에 이어서 이제 울산에서도 이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특별히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해서 그냥 연구자로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입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들이고요. 그래서 입법이 잘 되었냐, 정당하냐 이러한 판단의 이제 근거점들은 사실은 헌법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제 특히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위상이 헌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부터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유공자 관련된 이런 법률들이 국회에서는 이제 발의되었다, 선의원은 발의했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철회되었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는 이제 우원식 의원 안만 이제 계류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거의 한 1년 가까이 아무런 심리가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제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2017년 전라남도에서부터 시작돼서 최근에는 이제 지난 올 11월 달, 이번 달에 이제 인천광역시에서도 유사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피기 위한 혹은 전제로서 이러한 입법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중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먼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먼저 우리 헌법은 제 이제 발제문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헌법 32조 6항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 하면은 국가 유공자 그 다음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가보훈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하나는 상위군경, 그리고 또 하나는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근로의 기회에 대한 우선적인 부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 내지는 보훈적인 의미 차원에서 헌법에서 입법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근로의 기회 부여는 하나의 어떤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 헌법은 입법권자인 국회에게 이제 맡겨놓고 있고요. 그럼 국회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법률로서 일차적으로 구체화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로 과연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의문들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이제 법률 조항들을 이렇게 보면은 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현행 법률책에서 이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우리 헌법은 민주유공자와 관련해서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헌법 32조 6항에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일차적으로 민주유공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부터 해석론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32조 6항에 상위군경이나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아니면 분명하거든요. 상위군경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일정한 그 뭐 공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그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일차적인 해석상의 이제 관문인데, 모든 국가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실은 헌법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즉 그 헌법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헌법적 가치의 핵심 사항이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인 것은 우리 헌법에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전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요. 헌법 전문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 개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 뭐 이러한 것들이 헌법적 차원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헌법전 곳곳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은 국가를 위해서 어떤 공이 있다고 할 때, 그럼 거기서 말하는 공이 무엇이냐라고 되묻는다면은 헌법적인 가치 중에서도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한 것을 제외한다면은 과연 누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국가를 만들 때 크게 기여했던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국가가 운영할 때 특히 이제 민주유공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가의 목적이 민주주의라든지 이러한 헌법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존재인데 그것을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지배, 뭐 독재, 이러한게 국가를 운영해온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에 저항을 해서 일정한 공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상위 군경이나 뭐 전몰 군경이나 이런 분들은 자신의 직무를 하다가 희생한 것이라면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어떤 폭력적인 그리고 반민주적인 독재 이러한 활동들에 맞서기 위해서 헌신한 것은 좀 더 특별하게 주목받거나 조명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어떤 그 헌법 해석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현행 우리 헌법은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부터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민주화 운동의 어떤 누적된 실천의 결과물이 현행 우리 87 체제의 현행 헌법인 것이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헌법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이게 민주주의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요. 그럼 국가는 민주주의가 잘 구현될 수 있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임무에 공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헌법 32조 6항의 국가 유공자 범죄에 포함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헌법 32조 6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의 기회는 하나의 예시인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입법자인 국회가 형성한 법률 속에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 즉 민주유공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살펴볼 때는 크게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 체계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가 보훈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헌법 32조 6항을 직접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그러한 법률 체계, 그리고 우리 이제 국가보훈법 관련된 법률 체계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법률 체계 속에서 민주유공자들의 처지 내지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체계에서 민주유공자는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된 법률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그러한 법률들도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확인하고 조사하거나 하기 위한 관련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든지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러한 것들은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발굴하고 이런 관련된 법률이 있을 테고요. 또 두 번째는 민주화
운동의 그 타도 대상이 되었던, 그래서 그 위헌적인 그러한 국가 권력 행사의 담당자들을 처단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그러한 법률들이 있을 테고요. 그 관련 대표적인 법률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5.18 특별법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이러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기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들, 크게 보면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어떤 법률 체계들이 있을 텐데, 이 민주 유공자에 대한 것들은 크게 이제 이 주로 세 번째 범주에 들어올 텐데, 이러한 세 번째 범주에 들어오는, 즉 민주화 운동, 우리가 헌법에서 헌법 36항에서 이러한 국가 보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결국은 그 국가가 자신의 어떤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기리고 예우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관련된 그 법률들 중에서 가장 기본법이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서는 민주화운동 그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 개념 정의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하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이고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민보상법이라고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민주화 보상법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인된 그러한 사건들도, 또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그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까지도 다 민주화 운동의 범주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법상의 민주화 운동의 범위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넓은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법은 그러한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기리고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운동의 주체로 참여했던 사람들, 즉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유공자들은 여기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나 아니면 그것에 상응하는, 유공에 상응하는 국가 보훈적인 어떤 임무, 이런 것들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법으로는 구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즉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이것도 관련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민주화 보상법이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보상법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주화 운동은 범위가 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법에 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수립 이전의 것들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경계에 있는 게 이제 제주도 4.3 이런 사건들인데 뭐 들어올 수 없고, 또 그 들어온다 하더라도 1964년 3월 23일까지 행해진 민주화 운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화 보상법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좁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는 차원에 있어서도 이 예우의 기준을 일반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유공에 상응해서 예우를 보통 하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보생들을 희생의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생활 정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희생이 있는 경우에 희생에 상응하는 것은 그런 희생을 전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있는 희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불법적인 어떤 권력 행사를 통해서 희생을 받는 게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합법적인 권력을 행사했지만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불법적인 행사에 대한 희생은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합법적인 희생에 의해 권력 행사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보상이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유공자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공로에 대한 상응한 국가의 보훈적인 예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이걸 이제 보훈급여금, 우리 국가보훈 관련된 법률 체계에서는 이걸 이제 보훈급여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그 공로에 상하는 어떤 혜택이나 이러한 예우나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지 마땅할 것인데 이러한 말들은 이제 여기서는 쑥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뭐 사회보장금 내지는 사회보장 수급에 관한 이러한 것으로서 다루거나 규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보상이나 배상이나 이런 명칭으로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들을 그냥 유공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독 그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들 중에서 그나마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력을 통해서 청산이 이루어지고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처벌이나 이러한 것들이 행해졌던 게 뭐냐면 5.18 관련된 민주화 운동들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국가 유공자로서 그 보훈법 체계에서 들어와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우에 있어서는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민주화 보상법에서 이야기하는 보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때 이루어졌던 공로에 따라서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명칭도 5.18 민주유공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민주화 운동 관련된 법률 체계에서 보여진 이러한 경향은 어찌 보면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등장한 국가 권력이 기존의 어떤 그 반헌법적인 혹은 범죄적인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권력 작용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러한 어떤 헌법 현실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국가보훈법 체계에서 민주유공자를 살펴본다면은 국가보훈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이런 법률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 국가보훈기본법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보훈의 대상자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한 사람들, 그다음에 국가 수호나 안전 보장을 위했던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희생이나 공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국가 보훈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희생이나 공헌한 사람들이 이 범주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니까 민주유공자도 국가보훈기본법상으로에서는 보훈의 대상으로 이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훈기본법은 보훈의 대상이라든지 국가보훈에 대한 기본 이념이나 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의 내용들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을 받아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즉 민주화 운동에 그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보훈적인 예우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 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내용들은 5.18 그 민주화 운동 관련된 사람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 보훈의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무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유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과잉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뭐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뭐 전몰군경, 뭐 등등등등, 그리고 또 뭐 6.25 참전한 어떤 학도병 참전 유공자 뭐 등등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민주유공자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은 4.19 혁명 관련된 뭐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에만 이제 그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훈기본법에서도 그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공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보훈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상당 부분의 그 민주유공자들이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특별법을 통해서 마련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이제 유공자로 대우를 받지만 그 외에 다른 광범위한 어떤 민주유공자들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많이 소외된 상태고요. 그러면은 입법적인 해결은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의 범위하고 민주화 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의 범위들 가능한 한편으로는 일치를 시켜 나가는 노력이 일단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민주화 보상법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용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유공자에 걸맞는 용어들을 써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주로 보상금, 배상금 뭐 아니면은 생활지원금 이러한 어떤 그 본질이 그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그 국가가 하는 예우의 본질을 왜곡할 만한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국가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행하는 급부가 예컨대 보상금이라면은 손해의 정도가 그 보상 금액을 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테고요. 배상금이라면은 그러한 피해의 정도와 더불어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보상금이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소득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수급자의 범위들을 정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민주유공자가 받아야 할 대우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유공에 대한 국가의 보훈으로서 이루어지는 보훈금, 그 성질에 대한 본질이 보훈금이라면은 공헌과 희생에 따르는 정도를 특별히 고려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산정이 잘 안 된다면은 1차적으로 사망이나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입었다면은 그러면은 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하면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서 예를 들어서 부상을 입었다, 사망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있거나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이렇게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국가의 어떤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거나 그것에 기여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들 걸러내긴 하겠습니다만은 법률에서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그냥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그것의 심의를 거쳐서 혜택을 입는 그러한 혜택의 혹은 그러한 예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물었을 때 과연 이 법률의 취지는 국가 보훈적 의미로서 이러한 법률을 마련했다 이렇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정의롭지 않다면은 이러한 법률 체계는 조금 교정되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이제 계류 중인 그 우원식 의원 안이만 지금 현재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인데 그 우원식 의원 안에 관해서는 뭐 제가 제 그 발표문에도 그 간략하게 내용들을 핵심 사항들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 안은 그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예우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의 범위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아니면은 부상자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범위가 너무 협소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민주화 운동 때문에 직장에 쫓겨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고유예를 받았다든지 뭐 징역을 살았다든지 이러한 사람들 여기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가 바로 공이 있다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 1차적으로 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는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에 주목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에 주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실제로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열심히 헌신해서 큰 공을 세웠지만 사망자가 아니고 부상자가 아니고 행방불명자가 아니면은 애당초 제외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우원식 의원안 6조에서는 그 예우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 수준과 연령을 고려해서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에 대해서 국가가 보훈하는데 생활 수준과 연령을 고려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우를 달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으면은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국가가 할 일이에요, 응당.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이 연령을 말하는 이 연령의 기준도 굉장히 모호한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을 때 기준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연세가 많은 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모호한데 과연 공이 있냐 없냐 여부를 가지고 나뉘는데 연령을 고려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생활 수준과 연령을 고려해서 예우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삭제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인식 의원 안에서는 이제 민주유공자의 유가족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단 우리 헌법에서는 그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보훈의 그러한 대상으로서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둘러싸고 초기에는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 자신은 물론이고 그것의 유가족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새기다가 최근 이제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바꿔서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그리고 전몰 군경 유가족 이 문헌대로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그 유가족에 대해서 일정한 혜택이나 지원을 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금지되는 경우들은 그러한 행위들이 사회적인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인데 평등원칙에 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예우도 기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런 유가족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화 운동의 공을 세우느라 즉 국가라는 그런 정치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서 가족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가족 돌봄에 대한 소홀함 이런 것에 대한 보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수인되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지 이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훨씬 더 설득력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유공자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원식 의원 안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채용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두고 있는데 이거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직접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이러한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받아도 가산점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100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경우라면은 사실 헌법상 평등 원칙에 좀 부합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취지의 입법들이 잘 통과되기 위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컨대 취업 준비금을 지급한다든지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다른 간접적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법률안의 통과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떤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밖에 이제 우원식 의원 안에서는 이미 그 민주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품위 손상이 전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불합정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품위 손상을 넘어서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에 상응해서 처벌받거나 조치를 받으면 될 일인 것이고 과거에 했는 그런 유공에 대한 평가도 이것으로 해서 그 평가 절하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조금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원식 의원 안은 72조에는 그 민주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포함해서 일정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들을 위반해서 실형 선고받고 이런 경우에는 그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일정한 법률의 위반 행위 그 자체가 그 당시에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들이 틀림없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국가보안법이나 일정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었다 이런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라는 범죄에서 예우에서 박탈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타도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 체계를 고쳐도 부족할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것으로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 우원식 의원안이 추구하고자 했던 법률 취지의 목적하고도 배치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치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에서 정립하는 조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 이런 것이 될 텐데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하는 활동이 자치 사무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의문을 먼저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 민주유공자가 예컨대 특별한 경우에 상황에 해당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와 대항해서 어떤 민주주의를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 권력에 대항한 일들이고요. 국가의 권력 활동들이 민주적으로 되어 가도록 그 노력했던 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을 인정할 사항들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마땅히 예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우의 원칙을 헌법은 32조 6항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유공자들을 예우하거나 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색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또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과연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인 배경으로 삼고 그러면서 현대 어떤 입법민주주의의 통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권력 분립, 그 다음에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이러한 것들의 사항들을 주민의 어떤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헌정사의 어떤 주요한 사건들 중에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특별한 공헌이나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금 논의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또 입법활동을 통해서 국회가 이런 작업들을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소속된 주민들에게 대해서 일정한 예우를 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예로서 이제 제 유인물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들을 이제 쭉 개관을 한번 했는데 개관된 조례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 만들어진 그 조례들까지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공통된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만들어진 그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을 예우하는 조례들은 그 민주화 운동의 범위가 민주화 보상법상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거의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예우의 범위가 굉장히 좁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그러면서도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법령을 통해서 예우를 받은 사람도 제외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주화보상법으로 예우를 받으면서도 뭐 기간을 놓쳤다든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예우의 대상으로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만 이제 대상이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내용이나 용어들도 보훈급여가 아니라 대개 생활보장급, 즉 사회보장적 성격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표나 옆에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제 발제문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기리근할 때 그 첫 출발점은 정확한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들 간에 있어 관계 맺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관계를 정당히 맺고자 하려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특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사람을 유공자로 특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되물어 보는 것에서부터 입법의 출발점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